외형적으로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그런 어떤 칭호를 쓰고 있었지만 대한제국 시절에 이미 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개념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 많이 쓰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백성의 나라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민국이라는 말을 자기 일기장의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읽는 신문에 쓴 말이에요. 1899년에 최초로 한글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한자로도 나오고 대한민국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과 똑같은 한자로 그 사료로 내가 한 9개 정도 이제 찾았는데 또 구호로 쓴 경우도 있어요. 9개 중에 하나는 구호인데 만세 삼창 그럴 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것을 일본 밀정들 현병 밀정들이 체력을 해요. 한배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걸 본국으로 타자는 걸 이제 원본을 제가 가지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술자리에서도 쓰였고 술자리에서 쓴 거거든요. 그 말이 또 신문에도 잡지도 계속 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란 말을. 이게 대한제국 시대에 놀라운 것은 대한제국이란 말을 거의 쓰질 않아요. 대한이라고 하든가 대한국이라고 어쩌다 하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화민국은 어떻게 하냐. 중화민국은 1911년에서 쓰거든요. 근데 1899년에 벌써 우리 동료신문에 썼는데 거꾸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거꾸로 모방하는 건 안 돼. 그들이 중화민국이 모방했다는 말은 가능할지 몰라도 거꾸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손문이 쓸 때 중화민국의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약자로 쓴 거예요. 그럼 그 양반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백성의 나라라는 뜻으로 이걸 쓴 거예요. 임금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뜻으로 영종조 때부터 쓴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지금의 헌법과 같은 대한국 국제에는 전제국가다, 황제의 국가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미 그 백성들의 인식 속에는 대다수의 인식 속에는 이건 백성이 주체가 되는 나라다. 백성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떤 의식들이 팽배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립협회를 처음에 할 때 1년간은 왕한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변질이 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잡지가 있는데 독립협회본가 그래요. 거기에 보면 그 북미 합중국, 러시아 제국, 일본 제국, 대청 제국 이렇게 이태리 왕국. 근데 프랑스 불란서 민국. 근데 왜 미국한테는 민국이라고 안 하고 합중국이라고. 그때 합중국은 공화국을 뜻했어요. 공화국이라고만 하고 이들은 민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모자란 거예요. 노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는 노예도 해방하고 노예도 국회의원이 당선되거든요. 거기는 민국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면 이 용례를 잘 보면 이 민국이 그 어거지 쓰는 학자 중에는 민국이라는 한자는 백성과 나라라고 이렇게 병렬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여기 불란서 민국이란 말을 보면 딱 드러나는 거죠. 불란서 국민국가라는 소리예요. 이미 상당히 높은 지식인들조차 민국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말이고 우리 동학교들도 그 보훈집회에서 민국사를 논하는데 왜 상관이냐고 그렇게 대들어요. 지방관한테. 이미 동학들한테도 일반적인 말이 민국이었어요. 그게 대한이라는 말하고 민국이라는 말이 합쳐지는 건 집단 지성 속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딱 4번 쓰는데 한 번은 우리가 불평등 조약을 1904년 이후에 군사 강점하고 들어왔을 때 맺는 모든 불평등 조약 안에 4번에 걸쳐서 대한제국이 쓰여집니다. 그 이전에는 이미 자연스럽게 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럼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호를 정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백성들의 집단지성이 형성이 돼서 계승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게 기억이 난 거지. 제안을 하니까 저항하는 세력을 뚫기 위해서 찬반 투표로 찬성이 우세해서 이제 통과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한 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민국이라는 개념이 아까 언뜻 얘기도 했지만 조선 중후기에 그 영종조 시대부터 그 이전에 숙종 때부터도 등장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민국이라는 개념이 좀 정치 사상사 쪽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또 그러면서도 동조하면서 국채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군주국가, 군주의 나라, 임금의 나라라고 하면서 사대부들이 지배했잖아요. 임금을 띄워놓고 그런 양반의 나라에서 일반 백성의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혁명이 난 건데 그걸 누가 관철을 시키려고 애를 쓰느냐. 왕들이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을 약화시키려고.
백성과 직접 소통을 하고 그러면 가장 그 거둥을 이제 임금님이 궁을 벗어나서 백성들과 접하고 그런 걸 거둥이라고 하잖아요. 거둥을 많이 한 임금이 누구냐면 영조와 정조예요. 정조가 진짜 많이 했고 백성하고 직접 소통해서 정치를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민국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런 그 군국이 아니라 군국은 사대부를 매개로 해서만 백성을 만날 수 있는데 중간 다리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민국이란 말을 계속 쓰고 그 문서에 제일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왕궁을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쓰면서 우리 동학교도 입에도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1919년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등장하는 민국과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민국 개념 그리고 이제 영종조 시대부터 등장하는 민국의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 백성의 나라라는 뜻은 공통된 거죠. 예. 뭐 물론 영종조 시대의 그 민주적인 민국이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백성이 주권을 가진 또는 주인이 돼야 된다는 나라라는 건 공통된 거예요. 이제 근대 국가인 대한제국 선포가 사실은 가보외란과 을미 외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의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가장 먼저 치러진 국가적인 행사가 명성황후 장례식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이제 국위를 선양하는 정치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국상 정치가요. 만약에 명성황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제국은 선포한 상황에서 그걸 지나친다. 그리고 그 제국 탄생 자체가 명성황후에 죽어가지고 그 복수 의식을 반동으로 활용해서 지금 선포되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첫 번째 해야 될 정치는 국상 정치예요. 국상을 통해서 국위를 높이고 제국 차원을 높이고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위엄을 보이고 또 외국 사신들에게도 이 대한제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될 거라는 걸 선양을 하려는 차원에서 그걸 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가난한데 그런 걸 하느냐. 그건 정치를 모르는 사람 이야기죠. 그 당시 이제 국민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도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죠.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의병 운동의 첫 시작은 이제 민비 시해에 대한 설치 의식. 그 당시는 설치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결국은 시해를 당할 때는 민왕후였으니까 민비 시해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도 다 그런 어떤 주변 정황이라든지 또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기록을 보면 그의 그 장례식이 대단히 그 성대했는가 봐요. 그걸 아주 각인된 인상 깊은 걸로 임프레시브했던 걸 자세히 써놨어요. 많은 그 신문 기자들이나 예. 또는 그 외교관들이.